안녕하세요. 콜버그의 도덕 이론 발달을 발표하게 된 사회복지학과 23학번 위현범입니다. 같이 준비한 팀원분들로는 김다현, 박태희, 홍영 학우분들이 계시며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콜버그의 생애, 도덕 발달 이론의 시작과 배경, 도덕적 추론과 하인츠 딜레마, 콜버그의 6단계, 이론의 쟁점,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콜버그의 생애입니다. 콜버그는 피아제 학파의 전통을 이어받아 도덕 발달 연구를 심화한 학자이며 어린 시절부터 윤리적 문제에 관심이 많았으며 청년기에는 인권과 사회 정의의 문제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후 시카고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하버드대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도덕 발달 이론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도덕 발달 발달 과정을 실질적으로 탐구하는 데 중점을 주었으며 학생들에게 도덕적 문제를 고민케 하는 교육 활동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5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덕 발달 이론의 시작과 배경입니다. 콜버그는 피아제의 도덕 판단 연구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피아제는 어린이는 처음에 규율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만 점차 규율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고 아동은 도덕적 판단을 행위 결과 중심에서 의도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보았습니다. 콜버그는 이러한 피아제의 이론을 확장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 딜레마 반응을 토대로 6단계의 도덕 발달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도덕적 추론과 하인츠 딜레마입니다. 콜버그는 하인츠 딜레마와 같이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 않은 가상의 딜레마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아픈 아내를 위해 약을 훔쳐야 하는 남편의 이야기를 다룬 것으로 생명권과 재산권이 충돌하는 주제입니다. 이때 콜버그는 참가자가 내린 판단 자체보다 이유와 논리에 집중을 하였고 도덕성을 이성적인 추리에 연결된 논리적인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 방법을 통해 동일한 행위라도 근거에 따라 도덕성 발달 단계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딜레마에 대한 반응을 분석 후 도덕 발달 단계를 나누었는데 콜버그의 6단계입니다. 콜버그의 6단계 중 제1수준 전인식성 도덕성에는 1단계 복종과 처벌 지향이 있는데 개인은 절대적인 권위자와 정한 규칙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행위의 결과만을 고려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예를 들어 하인츠가 약을 훔치는 행위는 처벌받을 것이므로 잘못되었다 라고 판단합니다. 2단계 도구적 상대주의입니다. 개인의 이익과 필요에 따라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타인과의 관계는 상호 호혜적인 교환의 관계로 인식하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로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인츠가 아내를 살리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약을 훔치는 것은 옳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2수준 인습적 도덕성이 있습니다. 인습적 도덕성에는 3단계, 4단계가 들어가는데 3단계 착한 아이 지향과 처벌 지향에서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며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 행동합니다. 하인츠의 사례에서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 약을 훔치는 행위는 좋은 행위라고 판단을 합니다. 4단계 법과 사회 질서 지향에서는 개인은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도덕적 가치로 여기며 개인의 감정이나 상황적 특수성보다 사회적 규범을 우선시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인츠의 행위는 법을 어겼으므로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제3수준 후인습적 도덕성이 있습니다. 후인습적 도덕성의 5단계로는 사회개혁과 개인의 권리 지향이 있습니다. 법이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이해하며 불합리한 법은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생명권이라는 더 높은 원칙을 위해 법을 어긴 하인츠의 행위는 정당하다라고 판단합니다. 6단계 보편적 도덕 원리 지향입니다. 보편적인 윤리 원칙에 따라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며 법이 이러한 원칙에 어긋날 경우 시민 불복종도 정당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재산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보편적인 원칙에 따라 하인츠의 행위가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관련 영상입니다.
로렌스 콜버그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도덕적 추후 능력은 6단계를 거쳐 발달합니다. 이 단계들은 다시 3개의 수준으로 나뉘는데 전인습적 수준, 인습적 수준, 후인습적 수준이에요. 쉬운 예로 어떤 학교에서 싸움이 일어났다고 해볼게요. 운동장에서 싸움이 일어나 중산 아이들이 톰을 때리는데요.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각자 다른 도덕 발달 단계에 있죠. 이들은 각각 어떤 행동을 하고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보여드릴게요. 1단계에서는 처벌과 복종을 기준으로 도덕적 판단을 내립니다. 즉, 핀이라는 아이는 자신이 벌받을 가능성에 따라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을 구별하죠. 따라서 친구 톰을 목격하고 도와주고는 싶지만 싸움에 휘말려서 선생님께 혼나게 될까봐 좋지 못해요. 핀의 화두는 어떻게 해야 혼나지 않을까?입니다. 2단계에서는 나에게 이득이 생기는가에 따라 행동합니다. 메리는 싸움에 끼어들어 톰을 돕기로 하죠. 어쩌면 이 일로 혼날 수도 있지만 언젠가 자신도 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아니까요. 지금 톰을 도와주면 나중에 톰에게서 도움을 받게 될 수도 있잖아요. 메리의 화두는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지?입니다. 3단계에서는 집단 속의 기대에 대한 수능이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베티는 싸움을 보고 돕고 싶지만 다른 이들이 전부 가만히 있는 걸 보고는 자신도 개입하지 않기로 해요. 자기 자신이 공동체의 규범을 잘 따르는 착한 아이로 보여주고 싶거든요. 베티의 화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입니다. 4단계에서는 권위를 중요시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 하죠. 선생님은 싸움을 목격하고 그 즉시 중단시키며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만해. 학교에서 싸우는 건 금지야. 무엇보다도 규칙을 따르는 게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혼란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규칙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느끼고요. 선생님의 화두는 법과 질서를 어떻게 유지하지?입니다. 5단계에서는 규칙을 엄격한 명령보다도 사회적인 계약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제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확신이 서질 않아요. 규칙이란 건 다른 목적을 위해 존재할 때만 납득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규칙에서 싸움을 금하고는 있지만 톰은 이를 계기로 교훈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어제 1학년 여자아이를 때렸거든요. 제시의 화두는 이 규칙은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도움이 될까?입니다. 6단계에서는 보편적 도덕 원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제는 교장 선생님이 싸움에 연루되던 모든 학생들을 불러 규칙과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죠. 또한 정의에 기반한 규칙만이 유효하며 정의 없다는 건 부당한 규칙을 거부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분명히 말하고요. 교장 선생님의 가장 우선적인 도덕 원칙은 연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감정적으로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고 묻죠. 교장 선생님의 화두는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보편적 도덕 원칙은 뭐지?입니다. 전인습적 수준에서 P는 두려움, 메리는 자신의 이득에 따라 행동하죠. 이 둘 모두 사회 규범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직접적으로 돌아올 결과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아이들 사이에 흔히 나타나는 사고방식이에요. 인습적 수준에서 베티는 또래의 영향을 받고 교사는 규칙을 따릅니다. 이들의 도덕성에서는 사회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핵심이죠. 규칙이 공정한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청소년 혹은 성인들이 이렇게 사고하기 쉽습니다. 후인습적 수준에서 제시는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아 사람들이 자신의 도덕성과 맞지 않는 규칙을 어길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교장 선생님은 사회나 규칙에서 규정된 것들과는 무관하게 보편적인 윤리 원칙을 따르고요. 그에게 올바른 행동이란 절대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어서는 안 되고 항상 목적 그 자체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수준에 도달하진 않죠. 미국 심리학자 로렌스 콜버그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합니다. 도덕성 발달 단계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 10에서 16살 사이의 소년들에게 다양한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묻고 그 행동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분석하죠. 여러분도 콜버그가 자신의 학생들에게 제시했던 가장 유명한 도덕적 딜레마의 상황을 들어보시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생각해보세요. 하인츠 딜레마. 한 여성이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의사는 그녀를 살릴 수 있는 약이 단 하나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 약을 만든 약사는 원가의 10배 가격의 약을 판매하고 있죠. 아픈 여성의 남편인 하인츠는 가난해서 약을 살 수 없어요. 친구들의 금전적인 도움에도요. 그래서 약사에게 절반 가격으로 팔아달라 사정해보지만 거절당하죠. 하인츠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약사의 실험실에 잠입해서 약을 훔칩니다. 이제 여러분이 판단해보세요. 하인츠는 약을 훔쳐야만 했나요? 하인츠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죽어가는 사람이 아내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면 어땠을까요? 아내가 죽었다면 경찰은 약사를 살인죄로 체포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답과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이 영상에서 총 6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앞서 가장 처음에 등장했던 P는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싸움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P의 행동 근거는 벌을 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메리입니다. 메리는 미래에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톰을 돕습니다.
메리의 행동 기준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가입니다. 세 번째로는 베티입니다. 베티는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개입을 하지 않고 착한 아이로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요. 이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사회적 기대에 부응에 따르는 착한 행위입니다. 다음으로는 선생님은 싸움을 목격하고 즉시 중단시키며 학교에서 싸우는 것은 금지라고 주장합니다. 선생님은 규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시는 규칙이 다른 목적을 위해 존재할 때만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멀리서 판단하기만 합니다. 여기서 제시는 이 규칙이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장 선생님은 싸움에 연루된 학생들을 불러 규칙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정의에 기반한 규칙만 이유로 하며 정의롭다는 것은 부당한 규칙을 거부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최우선적인 도덕 원칙은 연민이며 모든 사람들은 서로의 관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덕 발달 이론의 증점입니다. 첫 번째로 발달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에 콜버그는 도덕 단계가 선천적이거나 직접적 가르침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동적 사고를 통해 발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논쟁이나 토기를 통해 기존 견해가 도전받고 더 포괄적인 입장으로 발전하게 되며 이러한 도전은 인지적 갈등을 유발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포괄적인 입장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사고가 추진된다고 보았습니다. 예시로 법 준수를 강요하는 4단계의 입장에서 나치 독일과 같이 특수한 사례에 도전받으면서 더 고차원적인 5단계로 발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계 개념이 있습니다. 피아제는 진정한 정신 단계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콜버그는 이 기준과 자신이 만든 단계들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중 첫 번째인 질적인 차이입니다. 콜버그의 단계들이 서로 간의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명백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구조화가 있습니다. 각 단계는 여러 단계에 걸쳐 일관된 사고 유형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1단계 아동들은 규칙적 측면에서 응답하였고 2단계의 아동들은 호의 교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단계와 단계 사이 전환기에 있어 완벽한 일관성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3분의 2 정도의 일관성을 보이며 보통 이상의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각 단계들이 일관적인 사고 방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변적 순서가 있습니다. 콜버그는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이 동일한 순서로 도덕성 발달 단계를 거치며 역행을 하거나 건너뛰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된 근거인 횡단적인 연구는 여러 연령대의 아이들을 동시에 조사한 것이므로 한 개인이 실제로 그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미개적 통합이 있습니다. 새로운 단계는 이전 단계를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단계를 통합하여 더 높은 수준의 인지적 수준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층에 올라서면 1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1층을 내려다보면 전체적인 구조를 더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다른 단계의 도덕적 추론을 제시했을 때 자신이 속한 단계보다 더 높은 단계의 추론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인되었고 이는 낮은 단계의 사고를 이미 이해하며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보편적 순서가 있습니다. 콜버그는 도덕 발달 단계가 문화에 상관없이 나타난다고 보았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아동은 같은 순서로 단계를 거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문화마다 다른 도덕적 신념을 가르치지만 그 근거가 되는 추리 양식은 동일하며 아동은 특정 문화의 규범에 맞게 사회화되지만 인지적 발달을 하기 때문에 1단계 이후에 누구나 4단계까지는 도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 다양한 문화권에서
단계의 순서는 같았지만 발달 속도와 도달 수준은 문화마다 다르며 어떠한 도시에서는 대부분 4단계 수준까지 도달하였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3단계를 넘는 경우가 드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요인은 아동의 도덕적 사고를 직접 조성하지는 않지만 사고 자체를 자극하며 사회 경험은 아동의 생각을 자극하여 새로운 생각에 대처하도록 동기화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론적 쟁점의 세 번째, 도덕적 사고와 도덕적 행동이 있습니다. 콜버그는 도덕적 사고의 수준이 높을수록 도덕적 행동이 일관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회 연구 결과 도덕적 수리가 행동보다 나중에蓄積되었다고 예상을 했지만 결과는 검증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도덕적 사회와 도덕적 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보통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콜버그의 지지자들은 실망하면서도 더 강한 상관관계가 분명히 발견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론적 쟁점의 마지막으로는 도덕적 사고와 기타 형태의 인지가 있습니다. 콜버그는 도덕 단계가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는 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1단계의 아동들은 단 하나의 권위적인 관점만 존재한다고 믿었고 2단계의 아이들은 관점이 상대적이며 서로 다른 이익이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3, 4단계의 사람들은 사회적 개념과 규칙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개념을 가지게 되었고 5, 6단계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의 관점을 포괄하는 정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성숙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또한 논리적이고 사회적인 사고의 성장과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팀 토론입니다. 저희의 토론 주제는 하인츠 딜레마의 찬성과 반대입니다. 하인츠 딜레마에 찬성한 학우분들은 김다현, 박태희 학우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하인츠의 행위는 분명히 법을 어긴 행위이지만 아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므로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권이 재산권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고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사회 제도가 보완되어야 하고 약자의 윤리적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저와 홍혜원 학우분은 반대의 입장을 냈는데 정리하면 하인츠의 행위는 선한 의도였을지라도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개인적 정의를 우선시하여 법을 무너뜨린다면 사회 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도덕적인 사회는 개인이 법을 어기도록 방치하는 것이 아닌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인츠의 행동은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친 판단이며 사회적 도덕과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공통적인 의견으로는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